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종양내과 조은경입니다. 오늘은 폐암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폐암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 암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의 원인과 증상 진단 그리고 치료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폐암을 극복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폐암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암 발생 현황과 사망률입니다. 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일단 암은 인류 사망의 제1위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뭐 사회적인 이유, 뭐 생물학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온 인류의 그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을 연구한다, 암을 치료한다 이런 것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최첨단 의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정부, 그 다음에 국민 이 모두가 암에 대해서 암을 극복하고자 부단히 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질병 사망 원인을 보면은 우선 2000년대 초부터 이미 암이 제 사망 원인 1위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뇌혈관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제 1위였는데 어느덧 암이 우리나라 전체 환자 중 거의 25%를 차지해서 사망률 제 1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 남녀 질병 사망의 순서도 인구 10만 명당 남자는 191명 그리고 여자는 116명으로 이 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1983년에서 2013년까지의 통계인데요. 우리가 보면 그 위암인 경우에 회색이 이제 위암인데요. 위암은 점점 이제 줄고 있지요. 이게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고 위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거는 폐암입니다. 폐암은 그 발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 사망률에 있어서도 남자, 여자 공이 모두 폐암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인구 10만 명당 50.4명, 그리고 여자는 18.3명으로 암으로 인한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암은 앞에서 보셨다시피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망률 1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암의 발생률은 선진국은 이미 1위여서 지금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금연구역이 증가한다든가 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시행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러한 효과는 아직도 최소한 10년, 20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폐암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주의해야 하나요? 이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폐암의 주된 원인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폐암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면 제1번이 연령입니다. 연령. 우리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생존하고 있는 연령이. 그래서 암 발생률을 줄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부와 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진단 시 연령을 보면은 60세에서 79세 이때에 증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할수록 암 환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령은 흡연입니다. 역시 여러분 잘 알고 싶다시피 흡연이 또 암 발생의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흡연과 관련 있는 암에는 무엇이 있나요? 흡연은 담배를 피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암 이외에 후두암, 그 다음에 식도암 뿐만 아니라 방광암과 위암, 당관암 이런 것들이 이제 흡연과 관련이 있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흡연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뿐만 아니라 흡연을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그만큼 이제 흡연 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릴수록 아직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흡연을 시작할수록 역시 암으로 인한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또한 간접 흡연도 이 암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주변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폐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그 폐암의 원인이 환경오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오염에 대기오염, 미세먼지, 그 다음에 각종 그 제조 공장에서 뿜어내는 그런 매연 물질, 이런 것들에 발암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너도 나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전혀 뭐 부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저렇게 환경 오염에 마스크도 없이 저렇게 출근하는 그런 직장인들 많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한 해, 두 해 이런 오염 물질에 노출되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폐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을 좀 요약해 보면 고령 그리고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해서 폐암의 발생률이 더 증가하겠고, 그 다음에 흡연, 직접 흡연, 그 다음에 간접 흡연, 그 다음에 이제 공해, 이러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뭐 폐 깊숙이까지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데에는 벤즈피린이나 방사선 물질, 그 다음에 크롬, 니켈 혼합물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폐질환을 앓은 사람, 과거에 폐결핵을 앓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섬유성 간질성 그런 폐질환 이런 것들을 앓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폐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인 이유에 의해서 성면에 노출될 그런 이제 위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폐암에 걸려서 오시는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 가족력에 폐암이 있었던 사람이 그 가족의 폐암에 걸릴 사람이 걸릴 확률이 한 2배 내에서 3배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이제 폐암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러면 폐암이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그래서 폐암이 의심되는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이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가장 많은 증상이 기침입니다. 기침이 7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가래가 나오거나 어떤 혈액이 섞여 나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숨쉬기가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통증이 있다. 그리고 갑자기 목신 소리가 나온다. 그런 경우에 이제 폐암의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들은 폐암에서 나타나는 증상뿐만 아니라 폐렴, 폐결핵, 뭐 기관지 확장증이나 그 다음에 기관지염 이런 것들 일반적인 폐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암 특유의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선 폐암이라고 먼저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폐암의 진단이 늦어지는
그리고 병원에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없는 이러한 사람도 한 5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암 자체가 증상이 없어요. 특히 폐암 자체가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기관지에서 시작하는 암이 아니라 이제 폐 말초 부위에서 시작되는 그런 암들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증상이 없어서 신체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이 되면 조기 위암으로 발견이 되지만 특히 심장 뒤에 숨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상 없이 숨어 있는 폐암이 점점 진행을 해서 저런 앞에 있는 저런 증상을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히 암이 진행한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폐암 진단이 늦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겠고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또 치료가 어려우니까 이것이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폐암의 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폐암의 진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폐암 진단은 제일 첫 번째는 우선 폐암을 의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이 초기에는 앞에 얘기한 감기나 폐렴, 기관지 확장증 이런 것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증상만 가지고는. 그래서 기간 이런 게 같이 중요합니다. 그런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느냐, 뭐 그냥 며칠 동안 지속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과거에 어떤 병력을 앓았느냐, 그리고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 그리고 가족에 폐암 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흡연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몇 살 때부터 했느냐, 그 이외에 이제 의사의 진찰 소견, 의학적인 소견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에 중요한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상학적인 검사, 엑스레이라든가 CT, 그 다음에 MRI, 그 다음에 뼈 스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PET, CT 이런 것들이 이제 폐암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폐암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전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시해야 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을 확진을 하려면 우리가 암세포를 현미경에서 확인을 해야 이제 폐암을 확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보기 위해서 가장 쉬운 거는 객담에서 세포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초에 있는 폐암 같은 경우에는 객담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기관지 내시경, 그다음에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 혹은 이제 이 피부에서부터 바늘로 찔러서 이렇게 조직을 떼어내는 그런 이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봐야지만 폐암이 확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이 증상이 의심이 되는 사람이 폐암이 의심이 되는 사람을 CT로 찍어서 저렇게 심장 뒤에 가려져 있는 이제 폐 종양이 있습니다. 폐 종양 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기관지 내시경을 따라서 들어가 보면 저렇게 좌상엽에 기관지 내시경 안쪽에 저렇게 암 덩어리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내시경으로 조직을 뜯어가지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폐암 조직이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폐암 조직의 모양에 따라서 폐암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소세포냐 소세포가 아니냐, 비소세포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대부분이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을 또 그러한 조직학적인 모양에 따라서 선암이냐, 평평상피암이냐, 대세포 폐암이냐 이렇게 모양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 나누어서 이런 모양에 따라 나누는 이유가 이런 모양에 따라서 성격이 좀 다르고 원인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치료도 좀 달라서 이렇게 폐암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직학적인 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조직학적인 분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분자학적인 그런 분류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분자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폐암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자 유전학적인 분류는 폐암 치료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 치료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러한 분자 유전학적인 분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암 치료는 얼마나 발전했고 과연 폐암에 대한 완치는 가능한가요? 폐암의 완치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폐암이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자, 폐암 치료의 목표는 완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치라고 하면 무조건 질병이 나아서 오래도록 사느냐, 이게 이제 완치라고 생각하는데, 이 완치라고 우리가 의학에서 말하는 완치는 각자 개개인의 나이와 성별에 따른 일반인의 여명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와 여자의 평균 생존율이 있습니다. 뭐 남자는 78세, 여자는 84세, 이런 생존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이런 일반인의 여명 기간과 이 암 환자가 비슷하게 그 여명 기간에 맞게 생존하는 것, 그럼 우리는 완치의 목표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완치가 되면 좋지만 이제 완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의 치료의 목표는 생명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이것이 치료의 목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좋으면 더 이상 좋을 바가 없지만 우리가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연장하는 것, 이게 이제 치료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기에 따른 그런 치료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면 조기 폐암, 이제 보통 1기와 2기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1기와 2기는 폐암이 시작된 원발 부위에서 종양이 점점 자라나 주변의 림프절 전이에 제일 처음 이제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 림프절 전이에 국한된 경우, 이런 경우는 수술로 깨끗하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필요한 경우 이제 보조 항암 화학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치를 상당히 높게 이제 완치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소 진행된 폐암, 이제 3기의 환자를 얘기하는데요. 이는 이제 원발 부위에서 종양이 자라나서 주변의 인프절보다 좀 더 멀리 종격동, 그러니까 종격동이라는 거는 두 개의 폐가 있으면 폐와 폐 그 사이에를 심장이 있는데 심장과 혈관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림프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격동에 있는 림프절들의 전이된 경우인데 원발 부위와 같은 측, 동측의 그런 종격동이나 혹은 반대측의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그렇지만 원격 전이는 아직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3기, 그래서 동측 종격동이면 3기 초, 반대측 종격동이면 3기 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기의 폐암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하고 나서 후에 항암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뿐만 아니라 수술과 항암을 병합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 뚜렷하게 그런 종격동에 림프절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항암과 방사선 동시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술과 같은 성적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하고 그냥 폐를 살려두면서 항암과 방사선을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우리가 암을 극복하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된 진행암, 즉 4기의 암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폐에서 원발 부위가 반대쪽 폐로 넘어가고 그 이상 폐 이외의 다른 장기, 간이나 뼈나 혹은 뇌 이런 데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전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4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국소 치료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전신 치료는 이제 주로 종양내과에서 전신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 치료에는 뭐 여러 가지 항암 화학 치료뿐만 아니라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이런 전신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 치료의 요법에는 이제 첫째, 이 전신 치료로 우리가 암을 완치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신 치료 요법으로 암을 완치되는 경우는 몇 가지, 이제 혈액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양암에서도 아주 일부 몇 가지 암이고 그 다음에 조기의 암 이런 경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전신 치료를 해서 완치를 이룬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완치를 이루지 전이 된 암에 있어서는 완치를 이루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암세포가 증식함으로써 여러 가지 증상과 합병증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증상을 완화시키고 고통을 줄여주고 이래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목적일 수가 있고 그리고 암세포가 여러 이렇게 증식함으로써 뭐 뼈가 약해지고 통증이 오고 골절이 생기고 뭐 마비가 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암이 증식하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합병증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암을 이렇게 그 성장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존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전신 치료 요법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내성이 이제 개인에 따라서 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시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내성이 늦게 생기지만 이렇게 뒤로 갈수록 그 내성이 생기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신 치료 요법으로는 우리가 완치를 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완치를 어렵다고 하면 그 살아있는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증상을 완화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것. 그래서 그 증상이 없는 그러한 삶의 그 생존율을 높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신 치료에는 항암 화학 치료가 있고 표적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 항암 치료에는 최근에 유전체 맞춤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는 이러한 이제 염기 분석법이 가 나와서 이런 유전체 맞춤 치료가 가능한데요. 이는 이제 암을 일으키는 표적 유전자를 찾아내서 이제 그 개인마다 그 암에 맞는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건가 이런 걸 이제 찾아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패션을 일으키는 면역 항암 치료.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존의 원리와 치료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신 항암 요법인 경우에는 이제 특히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조기 폐암이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세한 암세포가 원격에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세한 폐암 암세포가 뭐 폐나 간이나 뇌에 숨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 항암 요법은 그 원발 부위뿐만 아니라 원격 전이가 있는 미세한 그런 세포까지도 같이 공격을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항암 화학요법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항암 효과라고 하면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나타나는 이런 원하지 않는 이런 효과 이런 거를 부작용이라 하죠. 그래서 뭐 머리가 빠진다든가 뭐 백혈구가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면역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혈액학적
그 혈구가 떨어져서 이런 면역이 떨어지는 이런 이제 경우. 예, 이래서 이제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같이 파괴가 돼서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암 투여를 한번 하면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같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항암을 이렇게 주기절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회복기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항암 치료를 해서 파괴가 됐다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암세포는 더디게 회복이 되는데 정상세포는 비교적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정상세포가 회복이 됐을 때 또 항암 치료를 합니다. 보통 3, 4주 간격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두 번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같이 손상이 되고 정상세포는 빨리 회복이 되고 암세포는 더디게 회복이 되고 그럴 때 정상세포가 회복이 됐을 때 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암세포는 점점 이제 감소가 되고 정상세포는 점점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같이 이렇게 손상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항암 치료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렇게 암세포가 회복이 될 정도의 그런 용량을 우리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서 그 해당하는 용량만큼 우리가 투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치료제. 표적치료제란 우리가 암을 일으키는 암세포의 그 특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그 암세포가 갖고 있는 특수 유전자가 무엇이냐를 밝혀내서 그 유전자를 표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한 마치 우리가 전쟁할 때 미사일 공격을 하듯이 이렇게 표적을 딱 정해가지고 그거를 선택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로 공격을 암세포를 많이 하고 정상세포의 공격은 덜하기 때문에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항암제가 정상세포, 암세포를 동시에 공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 반면 표적 치료제도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기존 항암제보다는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그런 표적 치료제는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을 일으키는 걸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거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알크라는 유전자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 그 다음에 라스원, 그 다음에 비라프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밝혀져서 현재 이러한 것들이 표준 치료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면역 치료라는 거는 면역 세포와 암세포가 서로 친해져서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파괴를 못하는 것을 이거를 차단을 해서 면역 세포를 증식시켜서 이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전이 면역 치료가 되겠습니다. 폐암에 간전이 된 경우에 치료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초기 면역 세포가 그 의학 저널지에 나온 그 사진인데요. 간에 이렇게 이제 암 덩어리가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폐암이 간에 전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면역 치료를 하고 난 후에 15개월 후에 이 간에 있는 전이가 다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면역 치료가 상당히 기대를 갖고 여러 임상 연구에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를 비교한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암 치료보다 면역 치료가 더 생존 기간이 길다. 그리고 부작용도 더 적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천대 길병원에서 진단된 폐암 환자를 우리가 임상적인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폐암 환자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이러한 임상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제 학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성별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 73%와 27%, 역시 남자가 7대 3으로 남자가 많습니다. 뭐 그 이유는 당연히 뭐 흡연과도 남자가 관계가 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적인 노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자도 30%이고 특히 최근에는 여성의 흡연율이 올라가고 여성이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진출을 하면서 여성의 폐암 환자가 상당히 늘고 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특징을 알아봤고요.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진단된 폐암 환자의 연령을 보면 60대와 70대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60대와 70대에서 가장 많이 폐암이 진단이 되는 그런 이제 연령 시기인데, 60대, 70대 이후에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80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연령은 69세로, 그래서 우리가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폐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연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흡연이 있는 경우가 60%, 없는 경우가 이제 38%, 이렇게 해서 흡연이 폐암과 많은 관련이 있다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에 의한 그런 분류인데 서남이 가장 많습니다. 서남이 가장 많고 평평상피암이 그 다음. 그런데 주로 보면 평평상피암은 담배랑 연관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서남은 담배와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담배와 연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과거에는 평평상피암이 많았는데 최근의 추세는 서남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 이상까지 많게는 그렇게 서남이 많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담배랑 연관이 없는 이러한 암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폐암 환자의 병기를 보면, 진단 시 병기를 보면 역시 55%, 절반 이상이 이미 원격 전이가 있는 4기의 상태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격동의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그런 3기의 병기에서도 우리가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와 4기 좀 진행된 그런 암이 진단 시에 거의 86%,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병기 1기, 2기 때 병원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증상이 없이 그냥 건강검진에서 뭔가 이상이 있어서 검사하다 보니까 폐암이 나온 이제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건강검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병기별로 우리가 생존율을 구해봤더니 역시 병기가 1기, 2기, 3기, 4기로 진행하면서 더 생존율이 급격하게 곡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폐암에 맞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폐암 그러면 다 똑같이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항암제 약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폐암이 여러 가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우리가 프리시즌 메디슨, 정밀의학이라고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밀의학이 가능하게 된 것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검사법이 도입이 되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DNA로도 암세포의 전체 유전자 변이를 알 수가 있어서 환자마다, 암마다 각각 그 개인한테 원인이 되는 발암 돌연 변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해당 약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맞춤 암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암 환자에서
이제 조직을 얻게 되면 그 조직에서 폐암이 진단이 됩니다. 폐암이 진단뿐만 아니라 이거를 분자 유전체 분석을 하게 돼서 이 분자 유전체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받아서 거기서 나온 분자적 검사에 의한 표적 유전자에 대한 표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 유전자가 지금 현재는 뭐 몇 가지가 안 되지만 우리가 분자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수백 가지의 유전체를 한꺼번에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지금 막 발굴된 그런 새로운 분자 유전자에 대해서 신약들이 지금 엄청 개발이 되고 있고 임상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들은 지금 효과가 승인이 돼서 판명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10년 이내에 무수히 많은 폐암 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유전자가 있으면 표적 유전자를 쓰는 거고, 표적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은 또 뭐 면역 마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해서 면역 치료와 항암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 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 또 면역 치료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각각 그 개개인의 개개암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 효과가 더 좋고 그런 좋은 효과들이 과연 이제 긴 그런 생존율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폐암에 대해 있어서 다학제, 우리가 맞춤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학제 진료는 폐를 진단하는 과, 그리고 폐를 치료하는 외과, 그다음에 종양내과, 그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 그리고 유전체를 분석하는 유전체 분석 생물 정보학 전문가, 이런 팀들이 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암 환자를 가운데 두고 우리가 다학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서 환자와 같이 이 진단과 치료과 이런 과들이 서로 이제 상의를 하고 거기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되고, 코디네이터가 여기에 붙어서 환자에게 이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 유전체에 맞춤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로 나온 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 곧 현재부터 이미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리고 유전체 맞춤 치료를 같이 결합을 해서 우리가 폐암을 치료할 때 생존 기간이라든가 완치율을 조금이라도 증가시키고자,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그리고 이러한 연구 역량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자 계속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러한 폐암은 정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암 정복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폐암을 예방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떠한 음식과 어떠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할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암을 예방하고 극복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사죠. 우리 식사는 매일 하고 있고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할 때는 이제 균형 잡힌 식사 너무도 중요하죠. 이거는 암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을 섭취를 특히 소홀하지 않게 한다. 특히 연세가 있을수록, 연령이 있을수록 이 면역을 강화시키려면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 이런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지만 특히 단백질을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단백질을 소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을 꼭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식사해야 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우리가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선한 야채와 과일에는 이런 비타민이나 무기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하루에 2리터 넘게 섭취를 해야 됩니다. 물을 많이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배출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많이 배출하고,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물을 많이 먹지만 여름에 물을 더 많이 먹고 겨울에는 물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도 겨울에도 노력을 해서 물을 많이 먹어야 이 찌꺼기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고 신체 리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섭취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금연과 절주. 그래서 흡연이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폐암뿐만 아니라 후두암, 위장간암, 방광암 등 이런 거의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기의 흡연 이런 것들은 절대 위험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금연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연의 또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 이런 암뿐만 아니라 이런 질환들의 위험을 낮추게 되고 또 이런 질환들이 또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이 되는 그런 질환들을 또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절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흡연, 절주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등산도 좋고 산책, 자전거 타기, 요가, 수영 이렇게 유산소 운동이 우리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이상, 그다음에 한 번에 40분 이상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뇌 질환 그리고 암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규칙적인 운동 꼭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과 심호흡 등 이 이완요법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래서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잠자기 한 4시간 전에는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고 그리고 자연을 많이 봄으로 인해서 자연에서 나오는 어떠한 새로운 생명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생명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목적을 찾고 이러면서 자기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완요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잘 못 잔다, 잠을 잘 못 잔다. 이게 이제 상당히 고민인 사람이 많은데 잘 자는 것이 상당히 이 건강에 아주 좋은 비결이다. 그리고 이제 수면과 더불어서 음악, 책 읽기, 그 다음에 카페인이 없는 차 마시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야죠, 물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지만 내가 내부에서 스트레스가 온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 갖기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남을 용서하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줄여서 결국에는 나를 위한 나의 건강을 위한 그런 건강요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해야 되고 대인관계 이렇게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뭐 각종 집단 이런 것들을 지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밥하고 혼숙하고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건강한 행복한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한 습관을 지닌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 나도 건강하게 되고, 운동이나 등산 이런 동호회에 가입해서 같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내가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운동이 재미있어지고 같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빨리 이 코로나 블루에서 우리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를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면 그건 이미 늦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검진을 하는 것이 병이 생겼을 때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는 것이 결국에는 완치율을 높이는 일입니다. 아무리 치료가 좋아도 진행이 돼서 온 경우는 완치율이 그만큼 떨어지고 재발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 우리가 정기 건강검진을 꼭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암에 대해서 알면 폐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폐암에 대해서 어떻게 피하는가, 어떻게 폐암을 피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폐암의 원인, 증상, 그 다음에 진단, 치료, 그 다음에 예방,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간단한 문제를 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암 사망률이 1위입니다. 그러면 암 중에서도 암 사망률 1위가 되는 그런 질병이 뭔지 시청자분 문제로 제가 오늘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